한국 대통령이 세상에 종말을 선언합니다. 좀비를 유발하는 소행성이 일본에 충돌해 사람들을 피해 굶주린 식인자로 변하게 만든 후 종말이 시작되고 곳곳에서 공포가 퍼집니다.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안전한 은신처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좀비를 물리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MC 성호입니다. 몇 달 전 성호와 그의 친구들은 가장 어려운 가상 생존 게임 수라를 플레이했습니다. 그 게임은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포기할 정도였어요. 성호의 파티는 다시는 로그인하지 않겠다고 글을 버렸죠. 그는 혼자 게임을 하며 스트리밍으로 괴물들과 싸우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헤드기어를 벗고 모든 스트리밍을 삭제했습니다. 성호는 셰프로서의 삶에 집중하며 귀여운 소녀를 단골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농담으로 현실에서 상태창을 외쳐보았고 실제로 그의 눈앞에 파란 화면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화면에 그의 스탯이 뜹니다. 그것들은 그가 했던 게임과 같습니다. 그는 개인 포털이라는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시험하며 성호는 사람 크기의 워프게이트를 만듭니다. 그의 마음은 이 새로운 발견의 위험성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실제라면 종말을 시작한 운석이 웹상으로도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스테로이드가 떨어진다는 기사 하나를 허둥지둥 발견한다. 그는 게임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소녀는 포털을 응시합니다. 처음에는 소행성을 확인받았고 이제는 이 포털 게이트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망설이며 그는 정말로 이 안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힘도 없고 여자도 없고 계획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발을 들여놓을지 깊이 생각합니다. 결국 브로는 몇 가지를 되새기고 가장 가까운 국자를 집어듭니다. 거기서 그는 국자를 포털 안에 넣어 반대편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감을 잡으려 합니다. 흙을 조금 퍼낸 후 그는 반대편이 게임의 미로 단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는 이 포털이 그를 지구의 다른 장소로 순간이동시킬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행 준비를 위해 가방을 챙긴 후 그는 마침내 안으로 들어가라고 자신을 격려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브로는 포털을 지나 반대편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도시적인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풍경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알아차린 것은 평소보다 훨씬 추운 날씨입니다. 휴대폰에 신호가 없자 그는 아무도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외딴 지역에 갇혀 있다는 것을 분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브로가 여기 갇히면 큰일 날 거예요. 그는 샤피를 꺼내 나무 하나에 숫자 0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그가 한 현명한 조치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걷고 또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걷는 것이 그에게 부담이 됩니다. 숲은 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뭔가 흥미로운 일이 생기길 바랄 때 근처에서 어떤 생물이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 생물은 포식자처럼 뛰어들어 우리 친구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저 아름다운 계곡 사슴일 뿐 육식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스템이 이 독특한 생물을 자동으로 식별해 주었고 이곳이 지구의 영역과는 별개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는 그를 보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생명체가 말할 거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심지어 주인공도 이 생명체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사슴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해 굶주린 원숭이나 멧돼지를 만나면 상황이 정말 끔찍해질 거예요. 계곡 사슴은 수라 게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 영역이 생존 삶 그리고 그 개념들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칼을 꺼내 들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을 놀라게 할 어떤 것이라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인류를 끝낼 재앙의 현실을 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려던 순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은 나무에서 따온 신비로운 과일인 빛나는 태양 사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물어도 괜찮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실제로 한 입 베어 물고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시스템은 그의 체력 회복을 알려주고 그의 몸은 노란 빛으로 반짝입니다. 그 효과는 그들이 게임에서 마신 태양 사과 주스와 같습니다. 순수한 확인으로 작용하는 한 가지 더 있는 상황에서 소녀는 곧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형도 고블린 똥 옆에서 볼일을 보고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선고는 걱정스러운 한숨을 쉬며 자신을 북돋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포털 게이트의 효과를 경험한 후 그는 그것을 나와 원래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성호는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가올 종말에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게임의 모든 영상을 검토하고 개인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편리하게도 그는 게임을 할 때마다 실제로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이터를 쉽게 저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쓸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어느 날 소행성이 떨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의 파괴는 종말 시작 후 32일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게임은 불행히도 최악의 메커니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미친 듯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철의 죽음 질병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현상은 지구상의 모든 금속을 부식시키고 파괴했습니다. 건물들은 먼지로 변했고 그것은 몇 시간 후 좀비 떼를 돕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금속이 사라짐에 따라 인류는 석기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게임에서 철의 죽음 질병은 결국 사라졌지만 문제는 그것이 1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얻은 특성 덕분에 개인 포털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진 우리의 소년에게는 다가오는 철의 죽음 질병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호는 그 질병이 포털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마무리하며 그는 프리미엄 등급의 장비를 사기 위해 저축한 모든 돈을 계산했습니다. 형은 실제로 콜 오브 듀티 좀비 아포칼립스 로비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모두 준비했죠. 밤에 포럼을 확인하면서 성호는 깨어난 능력을 범죄와 쾌락을 위해 남용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무를 돕기 위해 물품을 더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확실성을 위해 사냥용 활도 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호는 아마도 이 모든 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너무 앞서 나가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설령 틀렸어도 결국 모든 저축을 다시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침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게의 패전 표지판을 걸었다. 성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솔로 레벨링의 테무 차인이 걱정스럽게 닫힌 가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단지 약간의 리모델링 작업 때문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가 크게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한다. 성호는 할 일이 있다고 하며 대화를 빨리 끝내려 하지만 그녀가 갑자기 그를 멈추고 질문을 하려고 한다. 그 소녀는 당황해서 요청을 말하지 못했다. 돌아서서 떠나려는 그녀를 보며 성호는 그녀의 질문이 궁금했지만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속으로 그는 진지하게 임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로 맹세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나쁜 것들은 무시하고 집중할 거야. 그는 명령했어요. 포털을 열어. 그의 게임 스타일을 보면 그를 플레이메이커나 기획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넘기 위해 전략을 좋아합니다. 그는 강한 전투원은 아니었고 주로 두뇌에 의존했어요. 사실 수라에서는 스탯을 얻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레벨업 후에 그냥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과 탐험 후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녀는 다른 영역에서 활쏘기 기술을 연마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연습이나 가르침 없이 형은 유튜브 튜토리얼로 스스로 배우고 있습니다. 성호는 자세를 바로잡고 조준을 합니다. 게임에서의 모습이 그의 경험에 반영되어 결국 그는 화살을 놓습니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했습니다. 형은 자신의 재능에 놀라 마치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이 아파오자 승호는 자신의 진짜 약점이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운동에 집중하고 재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기본 준비가 끝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즉시 처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괴물을 사냥할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걱정 없이 보급품을 저장할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무기도 없고 물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배송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황금 사과를 사냥하며 그것들을 만나는 행운에 미쳐 있었습니다. 몇몇 지점을 표시한 후 그는 다가올 종말에 대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의 초기 준비 덕분에 수라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둘러보던 중 성호는 고블린 배설물을 발견한다. 그는 단순한 목표로 그것을 찾으려 했다. 고블린은 무리지어 행동하는 걸 좋아한다. 땅에 똥 한 덩이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그 근처에 하나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준다. 똥 검사관 프로맥스는 그 똥과 상호작용하며 그 고블린이 왕따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성호는 이 녀석이 그의 황금 티켓이 될 거라 믿는다. 그는 최선을 다해 그를 사냥해야 한다. 밤이 되자 그는 외로운 고블린을 찾으려 수색을 계속했다. 그는 근처에서 늑대 소리를 들었고 그것은 그가 계곡에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찾던 고블린을 발견했다. 성호는 나무 뒤에 숨었지만 그 생물이 게임 속 생물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고블린은 최하 등급 몬스터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무기는 창과 독화살뿐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훼손하고 고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소년이 첫 번째 선택으로 장거리 무기인 활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보아하니 그 고블린은 늙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기가 없으니 성호는 즉시 활을 꺼냅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녀석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활을 쏘자마자 화살이 고블린의 팔을 관통했습니다. 성호는 고블린의 머리를 겨냥했지만 결과에 만족합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그는 두 번째 발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고블린이 돌을 너무 세게 던져 그의 무기가 손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호는 그가 성숙하고 경험이 많은 고블린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둘 다 근접 전투를 위해 칼을 준비합니다. 성진우와 배오루의 궁극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런. 잠깐, 잘못된 이야기였어. 성호는 칼로 고블린의 옆구리를 배려한다. 경험이 많은 고블린이 피하며 우리의 소년의 무릎을 세게 때립니다. 상황을 바꾸어 성호는 고블린을 덮쳐서 등을 땅에 대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는 확실한 우위를 점합니다. 성호는 칼을 들어 생물의 가슴 깊숙이 찔러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결국 그 눈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 처치에 성공하여 성호는 그로 인해 2포인트를 획득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낸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게임 내에서 과카 가루와 식물성 기름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조합하면 연고가 됩니다. 하지만 먼저 빨리 파내야 했습니다. 이 고블린을 밖에 썩게 두면 그룹이 발견하고 성호를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썩게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 크리퍼라는 것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근처에서 빨간 송어 2마리를 발견합니다. 성호는 시선을 돌리는 순간 형이 가장 소름 끼치는 올빼미 괴물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의 심장이 떨립니다. 이 부분 전에 우리는 성호가 플레이어였을 때 게임에서의 플레이를 돌아봅니다. 그의 스트림 동안 그는 게임에 대한 많은 자료 통찰을 얻었습니다. 몇몇 채팅 멤버들이 그가 바로 본론으로 가도록 돈을 기부했습니다. 성호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지난번 고블린과 코볼트와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본크리퍼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숲에는 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두 생물이 있어요. 바로 늑대인간과 올빼미곰입니다. 올빼미곰은 영토를 지키는 생물이라 그들의 존재는 몬스터 생태계의 조화를 이룹니다. 스트리밍 시절을 떠올리며 성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불성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그를 위해 기뻐해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유롭고 약간 이상했는데 예를 들어 짖는 개라는 사람은 채팅에서 이유 없이 계속 멍멍이라고 타이핑하곤 했어요. 이상하게도 성호는 왜 이렇게 행복한 기억들이 떠오르는지 궁금하다.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공포의 화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인가. 그의 생명을 끝낼 존재, 성호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마치 그 기억들이 그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는 모든 순간을 활용해 계획을 세운다. 올빼미곰들이 눈앞의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찢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 생물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그렇게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요. 하지만 지금 그를 더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그들이 붉은 송어의 영토를 침범했다는 점입니다. 이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끝에 성호는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아마도 하나뿐임을 깨닫습니다. 발을 돌리며 그는 자신의 몸은 강성호의 초라한 체격일지라도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김밥 조화라는 것을 상기합니다. 이를 악물고 그는 괴물에게 맞서 싸우겠다고 도전한다. 생존하려는 그의 마지막 의지의 선언이었다. 생명체는 그를 노려보며 무시무시한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한다. 올빼미곰은 특히 밤에 사냥을 잘합니다. 그것의 주요 약점은 직사광선입니다. 게임에서 그 패턴을 외운 성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실행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성호는 뛰어난 솜씨로 배기를 피하고 동시에 괴물을 겁주기 위한 어떤 빛 효과를 만들어낼 방법을 생각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그는 생물의 거대한 팔을 뛰어 올라가 마침내 손전등을 꺼내 그 눈을 바로 앞에서 눈부시게 했다. 이 효과는 올빼미곰 같은 포식자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완전히 눈이 멀게 되었다. 다음 장면은 알람 소리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으로 바뀝니다. 그는 몸이 아프지만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압니다. 어젯밤 성호는 집에 오자마자 기절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괴물의 눈을 멀게 한 후 목숨을 걸고 달리던 것이다. 운이 좋게도 그는 고블린과 마주친 직후 올빼미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런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뭔가 먹으려고 일어나려고 한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입을 맞추며 그 운동 후 다리가 완전히 망가졌음을 깨닫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아직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황금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호는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자 그 효과로 즉시 체력이 회복되었다. 그는 전에 없던 생기를 느끼며 이제 제대로 배를 채울지 고민한다. 정리를 마친 후 형은 다시 태무차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녀는 다른 식당에 식사를 하러 왔다가 우연히 그와 마주쳤습니다. 성호는 동행을 찾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식사를 좋아해서 여기에 앉았다. 친구 미경은 급히 그에게 상태창을 열어봤냐고 물었다. 미경의 열정적인 태도에 성호는 이것이 지난번에 그녀가 이야기하려다 멈춘 주제임을 깨닫는다. 미경은 그에게 뉴스를 보여주며 사실이라고 확신시킨다. 일부 각성된 플레이어들은 실제로 그들의 능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고 있어요. 성호는 그녀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것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거짓말하며 그녀에게 대답한다. 사실 성호는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낀다. 우선 그의 특성은 전략적이고 전투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보다는 그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아요. 이 경우 그녀에게 자신의 패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녀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정말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현명한 수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미경이 각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거짓말했다고 인정합니다. 성호는 그녀의 선의를 믿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고 격려하며 집으로 갑니다. 대화가 끝나자마자 그의 배달 물품들이 도착했습니다.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했다. 이제 그는 물품 걱정이 없었다. 그는 물건들을 옥상으로 옮기고 중요한 것들만 2층에 남겼다. 준비 작업을 하는 동안 그는 오늘 임무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을 선택했습니다. 가스마스크와 보호복 같은 장비들입니다. 다가오는 임무를 위해 그는 은신처로 사용할 적절한 장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가 본거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끼가 필요해요. 포터를 지나면서 성호는 은신처를 찾기 위한 첫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는 오래된 고블린을 찾다가 우연히 고블린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치를 기억하고 정확히 그 장소로 이동하여 발견합니다. 숨기에 꽤 편리한 장소입니다. 그의 계획에 딱 맞는 장소였다. 하지만 먼저 여기 어떤 몬스터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성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코볼트의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사실 이 발견은 축하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처음부터 낮은 레벨의 몬스터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코볼트는 야행성이라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의 계획은 그들을 안에서 질식시키는 거예요. 먼저 그는 나뭇가지를 잘라 장작을 많이 모아요. 그 후 그는 모은 나뭇더미를 입구에 놓습니다. 다음 계획은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호는 이 임무를 문제없이 해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되었는데 갑자기 그들의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다음 먹잇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호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인사를 건네고 도끼를 휘두르며 앞으로 돌진합니다. 간단한 휘두름으로 두 괴물의 목을 베어 즉시 죽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쓰러진 이유는 이전의 졸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처치 덕분에 시스템은 그에게 레벨 상승과 4포인트를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성호는 장작에 라이터를 던졌습니다. 곧 연기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락게임에서 낮은 레벨 몬스터들은 뚜렷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에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중 하나였어요. 우리 소녀는 밖에서 가스 마스크를 쓰고 기다렸어요. 그가 직접 불태우려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다. 정리 중 잠들어 있던 코볼트들이 급히 깨어나 자신을 구하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성호는 그들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이 전략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나오면 약해진 틈을 타 한 번에 처치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적어도 5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성호는 4명만 나와서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평소 7명의 그룹과 다릅니다. 성호는 코볼트 중 하나를 겨냥하여 처치하고 이제 3명만 남았다고 선언합니다. 남은 3명이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려 했지만 우리 소녀는 도끼를 들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는 무기를 휘두르며 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또 다른 코볼트가 공격을 시도하지만 강력한 방귀 스프레이가 그를 눈멀게 합니다. 성호가 도와 그의 머리를 잘라냈고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소녀는 두려움에 떠는 리더를 내려다봅니다. 그는 사냥꾼이 되어 그들의 끝을 선언하고 은신처를 잘 활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피해 사태는 성호가 지친 상태로 땅에 누워 끝납니다. 지금 그의 체력이 부족한 게 진짜 단점이에요.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시스템의 스탯은 흥미롭게도 게임과 비슷해요. 피로 상태에서 디버프 섹션의 상태 포인트가 레벨업 후에도 늘지 않는 것도 같아요. 그래도 레벨업하면 결국 상점 아이템을 잠금 해제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지금 가장 좋은 점은 그가 개인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녀는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었지만 코볼트들이 만든 엉망진창에 실망했어요. 은신처를 확보한 후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친구는 고블린 배설물을 너무 많이 치워서 지쳤습니다. 제대로 싸운 후 이렇게 많은 청소를 하는 건 정말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성호는 쓰레기 속에 사는 형편없는 생물들을 욕했어요. 그래도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었어요. 새로운 봉어지가 생기면서 성호는 그의 세계로 돌아갔어요. 쓰레기를 치울 때마다 이 점이 있었지만 여전히 청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가 가장 놀란 건 차원간 물건 사용이 얼마나 쉬운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쪽에서 파이프를 사용하고 다른 쪽에서 작동시켰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 보고 자신도 놀랐어요. 몇 시간 노력 끝에 그 장소는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청결함을 자랑해요. 다음으로 그는 혈흔을 지우고 물건 보관을 쉽게 하려 콘크리트를 부어야 해요. 그는 모르타르의 복잡함과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고민합니다. 이 엉망인 동굴의 좋은 점 하나는 발광석과 점화석이 많다는 거예요. 이 돌들은 게임에서 초보자용이지만 여기 가득하니 좋죠. 성호는 이제 이곳을 제대로 채굴할 이유가 생겼다. 다음날 공사가 끝난 후 형은 삶의 끝자락에 서 있다. 그는 매일 너무 열심히 일해서 몸이 온통 쑤시고 있다.
팔을 확인하며 그는 자신이 견뎌낸 몇 개의 상처에 놀랍니다. 다른 세계에서 모은 아이템들이 탁자 옆에 놓여 있습니다. 성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연고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고아카 가루와 야채를 같은 비율로 넣습니다. 그런 다음 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치유용 저급 연고가 완성됐어요. 우리 친구의 요리 배경 덕분에 요리사가 이걸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의 팔에 연고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진전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성호는 이것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민하고 있다. 그는 기본기에 집중하여 자신의 능력치를 올리는 것을 고민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종말이 오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그게 웃길 수도 있지만 성호는 위험을 피하고 싶어 총 같은 편리한 무기를 고려합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리에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임의 주요 스토리라인에서 분리된 배경 이야기가 있지만 큰 문제는 그 배경 이야기가 다가오는 종말에 적용될 수 있을지입니다. 그 정보를 활용해 성호는 생각을 정리하며 배경 이야기 사건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줄 테니까요. 새로운 계획을 세운 그는 주문한 건축 자재를 위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포털 게이트를 열자 친구는 가방들을 하나씩 반대편으로 던졌습니다. 그 후 다른 물건들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꾸러미를 옮기려다 소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성호는 그녀가 자신에게 너무 편해진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형은 그녀에게 직접 말해 그녀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는 단지 리모델링 작업으로 바쁘다고 안심시키고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머리를 자르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호는 그렇다고 기억하고 다가오는 탐험을 위해 머리를 자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멈추고 그녀의 가게로 간다. 여기서 그는 한국판 모잇 크리티컬처럼 보인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머리를 밀어버리는 버즈컷 시그마 아크를 주문한다. 놀란 그녀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한다. 그녀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성호의 어깨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솔직히 그런 말을 할 여자는 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경은 상태창이 게임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이프 어웨이크너는 지금까지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입니다. 성호는 멍청하게 모든 것에 동의하지만 그녀의 정보 출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갑자기 문신이 있는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와 새로운 정보를 얻으러 왔다고 밝힙니다. 재미있게도 이 남자는 과거에 성호와 노래 대회에서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이 광대가 그녀의 정보원이란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금발머리의 남자가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스트림을 삭제하고 정보를 자기만을 위해 보관한다고 말합니다. 이 남자가 플레이어의 실제 위치를 밝히려고 한다고 발표하는 순간은 어색합니다. 성호는 이 수상한 인물에 대해 정말 궁금해합니다. 이낙은 성호의 사용자 이름 김밥조화를 언급합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성호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추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나는 젊은 여성을 대담하게 만들어 팀에 합류하도록 강요합니다. 성호는 이 상황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영상을 삭제한 이유는 단순히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할 틈도 없었다. 이 건방진 녀석은 모든 걸 아는 척하는 허세쟁이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스트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모두를 버린 것에 대해 성호에게 욕한다. 자신이 추적 중인 사람이 앞에 앉아있다는 걸 모르는 성호는 커뮤니티 반응도 같은지 궁금하다. 이로 인해 방향을 바꾸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형은 직접 일어나 이낙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망쳤다고 꾸짖습니다. 세션 중간에 이낙은 우리 친구에게 강한 척하려 하지만 성호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 난쟁이를 노려보며 다시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사라지라고 명령합니다. 겁먹은 양아치는 여자가 작별 인사를 하자 가게를 나선다. 미경은 그녀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하며 우리 친구는 그 남자가 정말 그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광대라고 생각해서 그녀의 번호를 묻는다. 집에 돌아온 우리 소녀는 모델처럼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사용자 이름에 집중해 포럼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럼 전체가 그에 대한 저주와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끝없는 증오를 받고 있었고 결국 이낙이라는 사용자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광대는 별명까지 썼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인증이 가능한데도요. 그의 페이지는 우리 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로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악플러이자 레딧 유저인 정신과 몸, 영혼을 가진 자, 성호는 컴퓨터를 끄며 그게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임을 알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실망스러웠다. 그러자 그의 뇌는 포털을 조종하면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음 이틀 동안 은신처를 다듬으며 채굴과 건설 작업을 했습니다. 곡괭이로 도와 물과 함께 모르타르를 펴서 매일 고르게 다듬었어요. 작업 후 모르타르가 마르길 기다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순간 그는 외로운 달을 봅니다. 갑자기 성호는 이 부당함과 잔혹함에 맞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웅도 아니고 삶에서 큰 목적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생존입니다.
그가 이기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심을 다지고 돌아섰을 때 그는 겁에 질립니다. 뼈 크리퍼가 성호에게 다가와 덜컹거린다. 성호는 이미 화가 나 있었기에 드디어 집중할 목표를 찾았다. 큰 폭발이 뒤따르며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인다. 다음에 소년이 깨어났을 때 온몸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뼈 크리퍼를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가까운 폭발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혼란스러웠지만 답은 있었습니다. 뼈 크리퍼를 보자마자 성호는 곧 폭발할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폭발은 여전히 그를 따라잡아 그가 의식을 잃고 죽지 않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은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성호는 온몸에 가시가 많습니다. 오른쪽 옆구리에 찔렸습니다. 남은 힘을 짜내어 시스템을 돕기 위해 상태창을 엽니다. 그의 현재 상태 때문에 스탯이 감소했지만 생물을 파괴한 덕분에 그 패배로 인한 포인트를 얻습니다. 울리는 두통이 서서히 몰려와 성호의 감각을 무겁게 합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는 포털을 열라고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가 처음 한 일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생물체의 뼈 조각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건 고통스러웠고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제거 후 연고가 기적처럼 출혈을 멈추게 도와주었습니다. 상처를 더 붕대로 감고 상태를 확인했을 때 성호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한계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고 우리의 소녀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언제든지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첫 걱정은 상처가 나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상태창을 열어봅니다. 시스템이 그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는 일어나서 처음에 어떻게 그 멍청이가 그를 찾았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우선 숲이 정말 광대해서 그런 생명체들이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갑자기 그는 인식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이는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이 능력치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능력치 포인트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사냥이나 탐험 경험으로 얻어집니다. 능력치를 올리는 다른 방법은 장비나 무기로 사용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라라는 게임이 정말 형편없고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스탯 아이템을 얻으려면 자신의 레벨보다 훨씬 높은 위험한 몬스터들과 싸워야 해요. 이는 단지 무기 하나를 위해 지옥 같은 괴물들과 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몬스터를 물리친 후에는 스킬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레벨 몬스터는 특정 조건에 따라 스킬을 드롭합니다. 하지만 모든 스킬이 모든 플레이어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성호는 능력치 아이템을 확실히 얻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는 게임에서 방문했던 배경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구의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벌어집니다. 그런 장소를 방문하면 종말 전에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지 이론이에요. 게임 이론이죠. 이해되세요? 성호는 더 강한 몬스터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몇 시간을 들여 과거 정보를 읽고 배경 이야기가 펼쳐졌던 3가지 중요한 장소에 대해 배웁니다. 러시아 배, 호브고블린, 그리고 또 하나 지리산 오크 사건, 그중 가장 빠른 사건. 영상에 따르면 오크는 26일에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는 일찍 찾으려고 25일에 출발해야 한다. 다음 임무를 생각하며 그는 전화를 집어드는데 늦은 시간에 미경이 그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장면에서 두 사람은 카페에 있어요. 그녀는 그의 상태를 물으며 왜 더운 여름에 긴 소매 셔츠를 입었는지 물어봐요. 그는 상처를 숨겨야 했고 이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걸 깨달아요. 그녀는 그가 가게 사건 때문에 걱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성호는 아니라고 해요. 그녀는 무서웠다고 표현하며 안도합니다. 성호는 그녀에게 지난 겨울에 그 남자가 불법 개조된 견인차로 문제를 일으켰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더니 그는 약자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말해 그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미경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이 남자에 대한 정보가 없었지만 우리 친구는 그녀에게 그와 멀리하라고 합니다. 성호는 그녀에게 왜 그를 초대했는지 묻습니다. 귀여운 젊은 여성이 그의 귀에 다가와 사실 그녀가 각성자라고 말합니다. 성호는 그녀가 왜 그런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신이 같은 행운을 얻지 못해 질투하는 척합니다. 그녀는 거짓말한 게 미안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들의 만남을 끝내고 그는 일어나 떠난다. 성호는 정보를 맡겨줘서 기쁘고 그녀의 말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한다. 떠나기 전에 그는 생존 게임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며 작은 힌트를 남깁니다. 집으로 돌아가 그 게임을 연구할 의도가 확고한 성호는 그녀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인정합니다. 훌륭한 성격의 그는 상점을 둘러보다 멋진 드론과 내비게이션용 렌터카를 구매했습니다. 그런 후 다음 날을 위해 회복하려고 바로 침대로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자마자 그는 자신의 기지에서 오크 사냥을 위한 재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화석을 부수고 정제했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히 다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타격으로 불꽃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발광석에 주목했습니다. 그것들을 채굴하면 그 빛으로 눈이 부시지만 좋은 것이기에 계속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둘 다 갈아낸 후 그는 가루를 만듭니다. 이로써 임무 준비가 끝납니다. 다음으로 설탕, 휘발유, 유기용매를 붓습니다. 마지막 재료는 점화석을 굳히기 위한 경화제입니다. 그의 차원 게이트가 유연한 좌표를 가지고 있어서 책상을 쉽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짐을 렌터카에 잘 싣습니다. 구매에 만족하며 물건을 안전히 확보한 채 성호는 오크를 처치하러 지리산으로 갑니다. 그는 자정 전에 중산리 캠핑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남은 시간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보냅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면 그는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합니다. 2시간이 지나자 비가 더 거세졌고 비로 인해 생긴 안개가 앞을 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오크들이 어디서 땅에서 나오는지 궁금해했다. 이미 캠프장을 둘러보았기 때문에 그는 전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생각은 큰 포효 소리에 의해 끊깁니다. 장황한 그는 뒤를 돌아본다. 소리가 난 곳이다. 어둡고 그림자 같은 형체가 그에게 다가온다. 소녀는 그것이 오크, 특히 평범하지 않은 붉은 오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스킬 드롭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강성호는 폭죽을 쏘며 진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라면 그는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오크를 다루기 위한 그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크의 공격성을 이용해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오크가 폭죽의 불꽃에 정신이 팔려 도끼로 공격을 시작할 때 그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크를 겨냥하여 즉시 포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섬광탄을 잡고 열어라. 강렬한 빛 때문에 오크가 시력을 되찾는데 약 20초가 걸릴 것이다. 이는 시간과의 경쟁을 만든다. 이 상태의 영향으로 느슨해진 오크의 근육을 파괴하세요. 그의 움직임을 완전히 급격히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오크는 분노에 차서 비명을 지르며 우리의 영웅을 부수기 위해 도끼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빠르게 주인공은 몸을 숙입니다. 도끼가 그를 칠 뻔했지만 그는 피합니다. 그리고 칼로 오크의 발을 찌릅니다. 오크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습니다. 오크와 주인공의 눈높이가 같아졌을 때 그는 이미 만들어진 화염캔을 오크의 입에 밀어넣습니다. 캔이 오크의 입에 들어가자마자 폭발합니다. 곧 소녀는 승리를 축하하려 합니다. 갑자기 오크의 주먹이 소년에게 날아와 그를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는 경계를 늦추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일어납니다. 그는 상반신에 불이 붙은 차에 다가오는 오크를 보지만 오크가 오래 버티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주인공은 오크에게 당할 운명이라고 확신한다. 그때 시스템이 그의 레벨이 3레벨로 올랐고 생존 의지를 얻어 10점을 더 받았다고 알립니다. 그는 일어나며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중얼거리고 드롭 아이템 위치를 궁금해합니다. 그 순간 그의 손목에 빛이 납니다. 그는 손목을 보고 드롭 아이템으로 시계 인식을 얻었다. 빛 속에서 드롭 아이템 찾는 게 얼마나 번거로웠을지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는 죽은 오크 쪽으로 다가가며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며 지리산 오크 사건이 금지된 걸 떠올렸다.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게 옳은지 고민하게 되었다. 상황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경이 말한 걸 생각해보니 각성자는 최소 한 번 그 게임을 해본 사람들이다. 이는 한 가지를 의미한다. 서로를 각성시킨 사람이 수천 명일 것이다. 그들 중 소수라도 오이낙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시스템과 법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죽은 오크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뼈 크리퍼가 되어 내일부터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할 거예요.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칩니다. 왜 그가 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깨어나더라도 여전히 좀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포즈에 감염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결정을 못 내려 그는 포털을 엽니다. 살아남은 몇몇을 생각하며 의지가 질서 있는 끝을 맞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소녀는 방금 죽인 오크를 묻기 위해 땅에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곧 지쳐서 오크를 어떻게 끌어당길지 고민합니다. 새롭게 발견된 기술인 생존 의지가 극심한 피로에 의해 활성화되어 즉각적으로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영웅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기술에 감사하며 오크를 무덤에 던집니다. 그리고 포털을 열어 움직이는 차 안에 도착합니다. 후유증으로 몸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평소 활동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그는 날씨가 진짜인지 궁금하며 깹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방어선을 구축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붉은 오크 잔해가 모두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그는 오늘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기로 합니다. 지금은 그에게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아침 일찍 온 물건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상자 안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무기가 들어있습니다. 비록 인디언 전투 곤봉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물품이 빠져 있습니다. 그는 주문한 몇몇 물품이 불법이라 통관이 되지 않았다는 메모를 집어듭니다.
그가 받은 무기를 살펴보느라 바쁜 와중에 또 다른 배달벤 소리가 들려오고 그는 크게 소리쳐 물건을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이 두드려져서 그는 배달원이 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다시 말하려다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원이 아니었고 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며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담은 가방을 들고 그와 함께 로바키를 먹고 싶냐고 묻습니다. 이제 종말까지 24일 남았습니다. 소녀는 미경이 드디어 그의 집에 왔다는 걸 믿기 힘듭니다. 그녀가 음식을 내놓자 그는 긴장하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녀는 그에게 음식이 식기 전에 먹으라고 하고 그는 듣습니다. 그들은 곧 식사를 끝내고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전에 수라를 조사한다고 했기에 그녀는 중요한 정보를 논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그녀가 그것을 논의하러 온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데이트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녀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에 좋은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빠르게 쓰레기를 버리고 소녀는 다른 준비를 합니다. 그는 컴퓨터를 꺼내고 그녀에게 자신이 깨어났다고 알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속 사망 전염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과 함께 돌아다니는 것은 좀비들에게 쉽게 표적이 됩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생존에 중요하며 다른 기술들 중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게임의 목표는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가 더 설명하려고 할 때 그녀가 그를 멈춥니다. 그녀는 오웬 호키가 말한 것 때문에 킴바 플로버가 비난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는 정보를 흘리지 않을까요? 우리 주인공은 그녀의 질문에 답이 없고 그녀에게 추측해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이유가 있고 상황이 그것을 정당화한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녀에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그녀는 왜 그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유를 보여주려고 휴대전화를 꺼낸다. 그것은 한 소녀를 납치하자는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그녀가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대화를 듣고 그는 화가 난다. 그는 미경을 향해 아포칼립스가 도래하면 드러날 진짜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영웅은 그녀에게 아무도 믿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그녀가 함께 파티를 결성하자고 제안하여 그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쥔다. 그의 목표 중 하나는 튜토리얼 전에 레벨 3에 도달해 상점을 여는 것이라 문제가 생긴다. 설레서는 몬스터가 리스폰되는 등급이 레벨에 따라 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와 함께 간다면 최악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좀비가 되면 그녀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며 긴장된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자신의 특성으로 그의 식탁으로 순간이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블링크 특성을 자랑합니다. 그가 물려고 하면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놀라지만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밝게 그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좀비가 되지 않으면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제안합니다. 잠시 후 그는 나무 근처에 서서 울타리 만드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지대를 땅에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철조망을 감고 고정했습니다. 그 후 몇 군데에 적외선을 설치했고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보며 스스로 칭찬하고 적어도 민첩성 포인트 하나는 받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성호는 모르타르 작업을 마무리하고 방어벽을 만들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짐을 옮기기로 합니다. 잠시 후 상자를 다 옮깁니다. 다음에 뭘 할지 고민하던 중 갑자기 추위를 느끼며 재채기를 합니다. 그는 다른 세계가 추워질 것을 깨닫고 곧 이곳에 피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몇 가지 대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커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문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는 나중에 목공소에 들러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하고 구매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금속 사망 전염병이 퍼지기 전 5시간 동안 털곳들을 점검했습니다. 그가 목록을 작성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준 형에게 멈춰 세워진다. 그는 체육관 관장이며 이혼남이고 어린 딸이 있다. 우리 소녀는 그의 표정을 읽었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의 몸이 다시 건강해 보이기 시작한 것을 살펴본다. 소년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뻔하지 않냐고 답합니다. 세상이 끝나려 해서 속상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그도 안다는 것에 놀라고 형은 주인공이 믿는지 궁금해합니다. 처음에 형은 믿지 않았지만 친구가 초능력으로 공중부양을 하자 믿게 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각성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헬스장 남자는 자신도 각성하지 않았다고 슬프게 한숨을 쉽니다. 이제 그의 친구는 돈을 벌려고 방송국에 갑니다. 체육관 남자는 소년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고 소년은 곧 모두가 각성자의 존재를 알게 될 거라고 깨닫습니다.
형은 주제를 이상한 일로 바꿨습니다. 여의도 총격 사건이었죠. 성호는 뉴스를 보지 않아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그에게 뉴스를 보라고 하지만 게시물이 즉시 삭제됩니다. 언론이 이제 통제되고 있습니다. 형이 후속 뉴스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탈영병이 총격을 했다고 뉴스 내용을 덮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제 총격 사건 지역은 일반인 출입이 막혔습니다. 군대와 경찰만 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일어나 핑계를 대며 도망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크 사건 후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부가 관련됐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반응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고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조 현상의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는 오크를 없앴지만 총격전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과도하게 생각하면서 그는 누군가가 정부의 정보를 미리 유출했는지 궁금해하며 첫 번째 전조 현상부터 행동을 시작하려고 시도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나서지 않은 이유는 공격적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정부 뒤에 누군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성호는 그 사람이 누굴지 궁금합니다. 그는 조사 후 3명의 베테랑 플레이어가 남았고 고민 끝에 창작자를 제외했습니다. 그들이 게임의 움직임을 현실에서 실행하고 있어서 게임의 창작자들이 악당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악당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가 오크를 죽이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용의자 3명의 얼굴을 스케치합니다. 생존자 1번이 그 사람인지 그의 이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보를 정부와 직접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친구는 의자에 기대어 생존자 1번이 정말 자신이 아는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베테랑 친구들이 그립고 당분간 그들을 믿기로 합니다.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재앙을 막을 수는 없으니 그는 아직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틀 후 그는 문을 만들고 식료품 저장실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대피소가 완성됐습니다. 그는 물류 트레이 2개를 설치하고 벽을 뚫기로 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공간이 훨씬 작습니다. 지하실 방수 작업이 끝났고 그는 그것을 작업 중입니다. 조금씩 그는 완료되면 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나갑니다. 2단계 치유 중 그에게 중요한 작업은 드론으로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VR 장비를 착용하고 드론을 띄운 상태에서 중간 지점에 있는 쉼터를 보고 드론으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북서쪽 설원과 남쪽 바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괴물이 없고 먹잇감이 많아 그는 물고기를 잡으려 몇 개의 덫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는 계곡을 조사하며 쉼터 주변 생태계를 연구했습니다. 갑자기 올빼미 곰을 묻었던 자리를 보게 되었지만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큰 털뭉치가 그것을 먹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많은 발자국이 그 근처에 있어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데 대부분이 오크의 발자국이라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계곡과 쉼터 사이 거리를 측정하니 약 1.5km로 쉼터가 예상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블린들이 근처에 있어 드론을 잃을 수 없기에 드론을 쉼터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좋은 지도를 그릴 수 있었고 숲에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압니다. 그가 다음으로 할 일은 가장 가까운 늪지부터 시작해 직접 모든 지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농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갑자기 적외선이 꺼지고 그는 발자국이 땅에 찍힌 것을 보고 고블린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간다. 소녀는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에게 완벽한 기회를 줍니다. 그는 최근 증가한 자신의 인식 상태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작은 소리도 그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블린 몇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완벽한 매복 각도를 제공했고 그는 창과 화살을 꺼내 고블린의 머리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고블린이 쓰러지자 다른 고블린들이 그를 지원하며 공격하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것처럼 재빠르게 제거합니다. 그는 4마리를 처치한 후 남은 4마리를 공격합니다. 소녀는 포위되지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고블린들을 순식간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들이 무릎 꿇자 주인공은 칼을 꺼내 그들의 머리를 베어냅니다. 그는 고블린의 피를 이용해 승리했으며 자신도 이 방법이 효과적일 줄 몰랐습니다.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남은 날은 21일입니다. 땅을 파는 동안 우리의 소녀는 피곤함을 느끼고 갑자기 그의 특성이 발동되어 몸이 다시 효율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쓸모없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잠시 후 고블린 시체를 묻는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수집한 전리품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는 먼저 힘을 크게 회복시켜주는 과카 열매를 수집합니다. 전리품에는 식물성 기름이 많이 있어서 근처에 수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고블린 우두머리 주머니를 보고 살아있는 두꺼비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 두꺼비는 파란색이어서 소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은 두꺼비 대신 살아있는 두꺼비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꺼비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소녀는 그것이 고블린들이 쓰던 마비 독임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즉시 이 두꺼비를 길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두꺼비가 귀엽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독을 추출해 몸에 주입하여 독 저항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비독 덕분에 사냥도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소녀는 두꺼비에게 조독이라는 이름을 짓기로 합니다. 조독에게 많은 먹이를 주기 위해 소년의 시스템은 이제 두꺼비가 그의 소유물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이 현실에 추가된 숨겨진 장치인지 궁금해하며 상황을 과하게 생각하고 분석합니다. 그 후 소년은 탐험을 시작하고 차원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을 통해 그는 계속 드나들며 마침내 재조직을 완료합니다. 그 후 그는 즉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드론에서 실수로 놓쳤던 샘을 발견합니다. 그는 물을 보고 그것이 평범한 물이며 특별히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신처 근처에서 은신처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샘물 바로 뒤에서 구아카 나무와 식물성 기름 싹을 발견합니다. 우리 소녀는 구아카 열매를 따고 적당한 양의 식물성 기름 싹을 수확했습니다. 그 후 그는 돌아가는 길을 잊지 않으려고 지나가는 나무마다 표시를 남기며 돌아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는 새 애완동물 조독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는 애완동물을 2층 아파트에서 키웁니다. 조독을 은신처에 두면 위험하니 당분간은 불가능했습니다. 애완동물 돌보기 외에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연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실수로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경에게 줄 수도 없어요. 그녀도 각성자라서요. 그래서 그는 형에게 주기로 합니다. 형의 집에서 단백질 음료를 마시고 친구는 연고를 줍니다. 형은 그게 뭔지 궁금해합니다. 친구는 너무 많이 샀고 상처에 좋다고 설명합니다. 형이 농담으로 마케팅 시작한 거냐고 묻자 주인공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형은 연고 주고 수라 정보 보내준 것에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에게 총격 사건 알려줘서 고맙다고 해요. 그 후 성호는 체육관이 너무 조용하다고 하고 친구는 방송국 사람이 알고 있던 정보 퍼뜨린 후 모두가 계획 쓰러 갔다고 설명해요. 그들이 여기 거점을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의 영웅은 사람이 많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형은 멤버들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는 그들에게 너무 충성해요. 그러자 형은 성호가 뭘 할 계획인지 궁금해하지만 성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갑자기 그들은 비명을 듣고 성호는 그 소리가 익숙하다고 느껴요. 그는 건물 아래를 보니 미경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둘 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공격을 당했지만 누가 공격했는지 보지 못했다고 했다. 형은 즉시 건물 밖과 주변을 확인하러 나가고 우리 소녀는 그를 잠시라도 막으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이 우리 소녀는 미경과 함께 있으면서 그녀가 눈앞이 깜깜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영웅은 등골이 오싹하며 상황을 깨닫고 그녀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 그녀의 능력인 블링크를 사용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곧 방어 키트를 보내겠다고 하며 이제부터 정말 조심하라고 합니다. 종말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밈이 있었어요. 5명 중 1명은 쓸모없다는 거죠. 트롤러는 어디에나 있지만 특히 수라에 많아요. 수레는 간섭을 위한 패치가 존재합니다. 개발자들은 보고에 응답하지만 트롤러들을 잡지는 않습니다. 수라에서는 트롤러들이 일반 플레이어처럼 팀에 합류한 후 파티를 몬스터로 가득 찬 지역으로 유인하여 팀 전체를 전멸시키기도 합니다. 초보자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죽이고 소지품을 훔쳐요. 트롤러들은 파티가 싸우도록 온갖 일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이미 유명하지 않았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단 1년 만에 떨어졌고 일부 사용자는 성호팀이 남은 트롤러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4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소녀는 왜 이 모든 걸 설명하는지 궁금해하며 지금까지 발견한 걸 요약합니다. 여의도 총격 사건 후 각성자 커뮤니티들이 합쳐졌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모도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디오를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말을 멈춥니다. 주인공이 사이트를 더 탐색하며 그의 팀원 도와주셈이 트롤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도와주셈의 영상 썸네일에 김밥 좌우에게 캐리되었다고 적힌 것을 보고 그는 놀랐다. 이제 성호는 그 트롤러가 편집된 영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건지 궁금해한다. 놀랍게도 그는 도와주셈의 생각이 칭찬받는 걸 보고 박수를 칩니다. 그는 앞으로 13일 동안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 더 많은 훈련을 하기로 결심하며 기지개를 켭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온라인 생존 매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사용법과 기술을 꾸준히 배웠습니다. 한편 그 기간 동안 그는 은신처를 포함한 공격하는 괴물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와이어 질병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과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13일간의 훈련 후 성호는 마침내 주 무기를 선택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이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인 전투와 몬스터 제거에도 효과적인 무기. 그는 도구 가방을 열어 인디언 전투용 곤봉, 나무로 만든 새총, 황토색 점토 구슬, 수제 석기 도끼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의 조건에 맞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 주인공은 새총을 사용하기로 한다. 새총은 여러 면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황토색 점토 구슬은 힘이 약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디언 전투 곤봉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와이어병이 기정사실화되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비를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두개골 속 포자를 둔기로 부수는 것입니다. 그는 레벨 C에 도달한 후 처음 구입한 무기가 둔기인 흑단 나무 클럽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숙련도를 높이는 게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소녀는 인디언 워클럽이 사람에게도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는 사이킥 어웨이크너를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생존 생활에서 사람을 죽이면 50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인자로 등록되면 인근 플레이어와의 죽음 매치를 요구하는 살인자 시스템은 플레이어 킬링의 남용을 방지했습니다. 더 많은 포인트를 얻으려 사용자들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편 그는 인디언 워클럽으로 더미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는 아이템과 스킬을 파밍할 때까지 그런 플레이어들을 피하기로 결심합니다. 열심히 훈련한 후 우리의 영웅은 가게를 완전히 해체할 계획을 세우며 자리에서 땀을 닦아요. 하지만 그는 근처에서 늑대 소리를 듣고 말을 멈춥니다. 그는 은신처 근처에서 누군가가 다쳤는지 궁금해하며 놀랍니다. 나중에 성호는 보통 크기보다 큰 늑대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그 위에 탈 수도 있어요. 시스템은 그것을 회색 늑대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숨을 쉬지 않아요. 그는 이 늑대가 길을 잃었는지 공격받아 은신처 근처로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주인공은 늑대의 부상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린 늑대가 그의 등을 쳤다. 성호는 죽은 늑대가 이 어린 늑대의 어머니임을 깨달았고 어린 늑대는 어머니를 지키려 그와 어머니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작은 늑대를 어미로부터 떼어낼 수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삽을 들고 영웅은 죽은 늑대를 빨리 묶기로 합니다. 구멍을 파기 시작하며 그는 저 늑대가 괴물이면 뼈 크리퍼로 변할 것이고 아니면 더 많은 괴물들을 끌어들일 것이라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 어린 늑대가 어미 곁에서 잠든 사이 구멍이 완전히 파여졌고 이는 소년에게 어린 시절의 자신과 어릴 적 키웠던 게 멍치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작은 늑대를 잡고 어미 늑대가 여기서 잘 거라고 설명합니다. 은신처 문에 개구멍을 만들 계획이라 언제든지 어미를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 후 성호는 늑대에게 고기 한 조각을 주며 자랄 때까지 굶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늑대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동의하는지 물었을 때 작은 늑대는 기분 좋게 부드러운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에게 딩고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자 시스템 창이 나타나 회색 늑대와의 소통에 성공했음을 알립니다. 이 회색 늑대 딩고는 그의 소유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종말이 도래하기까지 19일이 남았으므로 성호는 딩고를 훈련시키느라 바쁩니다. 그는 방금 가르친 동작들을 반복하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손이라고 하면 딩고는 주인의 손에 발을 올립니다. 그런 다음 늑대는 지시대로 달리고 앉고 눕고 조용히 머물며 주인공의 모든 명령을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큰 뼈 조각을 던졌고 딩고는 뛰어올라 성공적으로 잡았습니다. 주인공은 그것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에 만족하며 아마도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뛰어난 후각 추적 능력을 떠올리며 딩고를 행운의 묶음이자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동반자를 키스로 아끼며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전화가 울립니다. 성호가 전화를 받자 형으로부터 웹에서 공중 부양을 검색해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주인공은 첫 번째 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좀비와 괴물이 곧 나타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사가 댓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방송 채널이 단지 시청률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믿으며 회의적입니다. 그는 시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각성자들은 댓글에서 분명히 놀랍니다. 그는 정보가 적게 공유될 때 일부는 화내고 다른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널리 퍼지게 되면 다음으로 주인공은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충격과 초능력에 관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두 번째 징조인 호브고블린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가 결국 움직일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성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딩고에게 오늘부터 탐험을 시작할 것이라 전합니다. 소녀는 철저한 준비가 유일한 해결 책임을 알고 딩고도 그것을 원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포털 세계로 들어가고 성호는 딩고와 함께 차원 탐사를 선택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는 딩고에게 작은 주머니를 맡기고 찾으라고 합니다. 탐험의 첫 번째 이유는 다가올 호브고블린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딩고가 고블린의 냄새를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덤불 속에서 고기를 찾아낸 딩고가 짖었고 우리의 영웅은 남은 냄새로 그것을 찾아낸 딩고가 자랑스러웠다. 두 번째 이유는 딩고가 전투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명령을 따를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늑대가 즉시 앞으로 돌진합니다. 매우 정확하게. 딩고는 잔디 위에서 토끼를 사냥하고 우리의 주인공은 칭찬합니다. 탐험의 세 번째 이유는 다른 세계에서 사냥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성호는 딩고에게 다가가 사냥감을 살펴보며 죽은 토끼를 관찰하고 강한 발톱과 큰 크기에 주목합니다. 그 후 소년과 작은 늑대는 계속 탐험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딩고의 인지가 통계로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합니다. 직접 확인하려고 계곡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때 시스템 창이 나타나 딩고의 체력이 1 증가했다고 알려줍니다. 김바포였을 때 체력 스탯이 170이었던 것을 떠올리며 주인공은 딩고의 빠른 성장을 감탄합니다. 갑자기 딩고가 기침하자 주인공은 급히 달려가 물을 줍니다. 그는 파트너에게 혼자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딩고가 물을 마시는 동안 소녀는 근처에 큰 녹색 고추를 발견하고 그것을 먹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시스템은 그것을 황소고추라 부른다고 알려줍니다. 성호는 숲에서 발견한 것에 기뻐하며 딩고를 칭찬하고 간식을 약속합니다. 나중에 그는 황소고추를 수확하려고 땅을 팝니다. 그 후 그들은 마지막 사냥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시냇가 바위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딩고가 이상한 냄새나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우리의 소녀는 붉은 송어가 괴물이 아니고 점수나 아이템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딩고가 경험을 쌓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붉은 송어 사냥 후 주인공은 2단계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그의 레스토랑 전체가 철거됩니다. 철거 회사의 매니저는 우리 주인공에게 수리 문제가 있으면 3일 이내에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해줘서 매니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는 장소가 파괴된 걸 보고 슬펐지만 필요하단 걸 압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성우는 종말 후 좀비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를 약탈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도 같은 일을 할 거라 인정하며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청소를 시작할 때 형이 뒤에 나타나요. 텅 빈 방을 보며 형은 최소한의 장비만 남겨뒀다고 말해요. 우리 소년이 형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자 형은 성호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톡 치며 우리 영웅이 전날 말없이 떠난 것에 화가 났다고 말해요. 형은 단지 성호가 살아있는지 보러 왔다고 합니다. 딩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형을 쳐다봅니다. 형은 성호에게 개가 항상 있었는지 묻지만 성호는 그 개가 오래전에 떠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새 애완동물이라고 덧붙이고 형은 그 늑대가 귀엽다고 합니다. 성호는 다시 왜 왔냐고 묻고 형은 그저 확인하러 왔다고 반복합니다. 우리의 영웅이 믿지 않자 형은 방문한 다른 이유를 공유합니다. 그는 걱정이 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경 공격의 배후를 찾았다고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종말이 도래하기까지 1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형과 함께 앉아있는 성호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김철준이 조직한 파티가 사실 미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은 또한 우리 아이가 싫어하는 견인차가 그들의 파티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며 산 기슭 근처가 재개발이 중단된 곳인지 물으며 그들의 은신처가 그곳에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형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냈는지 궁금해합니다. 형은 단서들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공중부양할 수 있는 한진성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형이 직접 그에게 물어봤다고 말합니다. 한진은 첼준의 그룹을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그 그룹의 멤버들이 모두 불쾌해서 성격이 맞지 않아 그들과 함께 있기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미경에게 무슨 일이 있은 후 여성 멤버들이 파티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떠난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여성들은 다른 각성자 파티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만 했습니다. 형이 성호에게 의견을 묻자 주인공은 미경과 달리 다른 여성 멤버들은 속아서 가입했을 거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형은 갑자기 그들의 파티가 이제 자신 포함 4명으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소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20명의 멤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형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의 파티에는 2명의 각성자만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호는 떠난 멤버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형은 침착하게 원래 그런 것이라고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챙겼어요. 그보다도 형은 작은 지은이가 걱정되어 전 부인에게 연락할지 고민 중이라고 해요. 소녀는 상황이 다름을 알지만 표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형에게 마음속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종말이 오고 사람들이 형을 위협하면 형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합니다. 형은 주저없이 그들을 죽일 것이라며 그의 말을 끊습니다. 형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법이 없는 재난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시기에는 악이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형은 궁금해하며 왜 성호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물어보며 그가 평소답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소녀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는 영웅의 휴대폰에서 나옵니다. 형은 길 잃은 아이의 소리인지 궁금해하지만 성호는 지도를 확인하고 형에게 딩고를 돌봐달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미경은 나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비상 신호를 보낸 듯합니다. 견인차 집행자 안인학은 비웃으며 미경에게 왜 소란을 피우냐고 묻고 내려오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미경은 옥상 가장자리에서 외치며 말합니다. 이미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온이는 그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하지만 김철과 마정이는 앞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며 이곳이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미경을 구하러 올 사람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철은 그녀에게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며 모두가 특성을 지녔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고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한편 소녀는 골목에 숨어 무기를 준비 중입니다. 둘을 셀 때 그는 김철을 던지고 셋을 셀 때 김철이 맞습니다. 모든 그룹 멤버들은 누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정체를 드러낼지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가 인을 공격합니다. 인디언 워클럽으로 성우는 인을 세게 때리고 곧바로 다른 멤버에게로 갑니다. 이 사람은 검은 에너지를 방출해 우리 영웅이 시야 차단 특성을 의심하게 하지만 성호는 그를 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웅은 숨을 가쁘게 쉬고 미경은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김철이 방망이를 들고 다가오는 걸 보고 방망이가 헬멧을 때려 손상시키는 걸 목격합니다. 성호는 그 공격의 파괴적인 힘에 놀랍니다. 동시에 김철은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만 우리 주인공은 깊은 생각에 잠겨 김철의 공격 특성이 초기 단계에서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김철은 우리 주인공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맹세하고 그의 그룹 멤버들은 각성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며 그를 지원합니다. 전기가 흐르는 안이는 우리 주인공을 조롱하며 그에게 돌진합니다. 성호는 상대가 모든 기술을 뽐내자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차원 게이트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안인이 공격을 하려는 순간 딩고가 나타나 안인의 팔을 물어버립니다. 형이 골목에서 나와 대낮에 이게 적절하냐고 물으며 문제가 생기기 싫으면 떠나라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1이나 12에 전화하겠다고 말한다. 모든 그룹 멤버들은 물러나기로 결정한다. 형은 그들이 약해 보이지만 여전히 거만하다고 말합니다. 미경이 내려와 즉시 우리의 영웅의 머리를 잡고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의 헬멧이 깨졌다고 말하고 형은 소년에게 업어주겠다고 제안한다. 둘 다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성호는 게임 속 옛 동료들이 떠오른다. 미경이 병원에 가자고 하자 주인공은 고개를 돌리며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미경을 파티에 데려올 수 있는지 묻습니다. 형은 미경이 반대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그녀는 기쁘게 동의합니다. 주인공은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떠나고 형과 미경은 왜 그가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 주인공은 감정을 다스리고 준비의 두 번째 단계를 계획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떠남은 불가피했으며 형과 미경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며 자신의 능력의 비밀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차원의 문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소녀는 빠르게 레벨을 올리고 기술을 익히며 아이템 파워로 그들을 무찌르다라는 문구를 더 강하게 되새기며 준비해야 합니다. 산악갱단과 싸운 후 그는 계획대로 종말을 준비한다면 3레벨 이상의 격차가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 그 근처에 다시 나타나는 몬스터들이 더 강해져 두 동료와 팀을 이루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밤에 잘 자기 위해 은신처에 나무 난로 설치를 마칠 때까지 계속 일합니다. 딩고도 난로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며 난로를 즐깁니다. 이제 주인공은 도착하면 설치할 몇 가지 물건만 남았고 초기 은신처 설치가 거의 끝납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밤을 새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말까지 16일이 남았습니다. 뉴스 앵커는 이전에 관측된 소행성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HSA는 윤잠비가 태양계의 중간 지점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SA는 그 궤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지만 그 운석은 목성의 중력에 의해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운석 관측 부서의 책임자인 토마스 챈들러는 두 조각, 윤잠비, 알파와 베타가 지구에 접근할 가능성은 없다고 대중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성호는 5일 전 D5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종말이 왔습니다. 윤잠비 베타가 처음 떨어졌습니다. 바다의 러시아 배 근처에 착륙했고 그로 인한 쓰나미가 배를 감천항구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좀비가 한국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뉴스 앵커는 여의도 총격 사건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원택 대통령은 일주일째 거처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에 야당 지도자들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각성자와 곧 닥칠 재앙에 대한 소문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소녀는 정말로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언론이 드디어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제 각성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다음으로 그는 노트북으로 커뮤니티의 반응을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인공이 댓글 섹션을 스크롤하면서 상황에 대한 강한 의견이 공유된 것을 봅니다. 우연히 그는 마이드림의 댓글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여전히 활동 중인지 궁금해합니다. 마이드림은 초보자들에게 친절한 플레이어로 유명했고 성호의 그룹도 그와 몇 번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나의 꿈 목표는 벙커 짓기였고 주인공은 포털이 없었다면 유혹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베테랑 친구들이 나의 꿈에 합류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나중에 참고하려고 나의 꿈 댓글을 북마크해둡니다. 노트북을 닫고 주인공은 두 번째 피난처를 기대합니다. 다음 날 성호는 은신처 앞에서 이틀 밤 연속으로 새는 게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는 지쳤지만 완성된 외관을 보니 힘이 난다. 이제 태양광 패널로 생성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볼 때이다. 간단히 말해서 전기를 그의 전자기기에 호환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선 단계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았을 때 작동합니다. 그는 기쁨에 팔을 들어 올리며 이제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선언합니다. 오랜만에 그는 도파민의 급증을 느낍니다. 어제 그는 발광석과 점화석도 수집했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에메루스라는 흑요석보다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쓸모가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그는 나중에 LED 조명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하실의 식량을 정리해야 한다. 갑자기 딩고의 큰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밖으로 달려나가자 성호는 딩고가 수라에서 본 갈기 늑대와 맞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보통 고지대에 사는 이 생명체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딩고의 분노를 보며 우리의 주인공은 이 늑대들이 딩고의 어미를 죽인 늑대들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딩고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늑대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순간 더 나은 무기를 가지러 움직이면 등을 드러내고 공격당할 위험이 있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알파 늑대를 쫓아내기로 집중합니다. 나머지 늑대들도 아마 따라갈 겁니다. 그는 늑대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알파가 먼저 움직일 때만 따른다는 것을 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공격을 조율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는 늑대들이 냄새에 민감하다는 것도 주목합니다. 다행히 성호는 페퍼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알파 늑대에게 스프레이를 뿌리면 은신처에서 쫓아낼 수 있을 거예요. 공격 위험을 생각하며 얼굴에 땀이 흐릅니다. 행동하기 전에 그는 그것을 산만하게 하고 스프레이로 공격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어요. 자신이 만든 은신처를 지키기로 한 소녀는 마음을 다잡아요. 그는 즉시 알파에게 칼을 던지지만 알파는 피합니다. 그 후 알파는 우리의 영웅에게 뛰어듭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성호는 포털을 열고 그 틈에 동물에게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알파가 침착함을 잃고 그 순간 주인공은 칼을 그 눈에 꽂습니다. 그러자 늑대 무리는 물러납니다. 우리의 영웅은 죽음을 가까스로 피한 채 자리에 앉습니다. 딩고가 다가와 그를 돌봐주고 성호는 감사의 뜻으로 딩고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는 딩고에게 나중에 어머니의 복수를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말이 오기까지 15일이 남았습니다.